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오늘 좀 바빠가지고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 리플 달아주신 것들 확인도 못하고 답변도 못 달아드렸어요. 조금 이따 영상 녹화하고 좀 확인하고 답변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국 증시 오늘 마지막 날이 끝났는데 참 실망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마지막 주니까 그래도 종가 관리 좀 긍정적으로 종가 관리하지 않겠어 싶었는데 종가 관리는 없었네요. 그죠? 한국 증시 이야기 조금만 있다가 하고 이제 연말이니까 한번 요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난 이야기 복습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 2년인가 3년인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해한 바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이 와가지고 시장이 대폭락을 했었죠. 예,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알면 됩니다. 우리는요. 전염병이 와서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님이 나섰죠. 파월 의장님이 여기서 역대급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놨어요. 유동성을 막 공급해서 증시가 다시 금방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파월 의장님 여기 이 행동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연준 역사상 최초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연준이 잘했어요. 그리고 경제가 살아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적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오버슈팅 뭐 혹은 버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과하게 좀 시장이 올라가고 경제가 좀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쯤에서부턴 이제 이런 걸 보고 눈치를 좀 챘었어야 되죠. 이제 좀 유동성을 좀 회수하고 여기쯤에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유동성 공급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박살난 거를 살린다고 유동성 공급했는데 그거 여기쯤에서 이제 그만두지 않았어야 됐을까? 여기쯤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파월 의장님은 여기서 그러지 않았죠. 여기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했죠. 왜 유동성 공급을 했냐면 파월 의장님 생각에는 지난 연준 역사를 봤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경제 여기서 유동성 회수해 버렸다가 다시 재차 이 더블 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경제가 여기서 다시 죽으면서 이 더블 딥으로 가서 또 침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경제가 좀 다소 뜨겁게까지 달아오르는 거를 좀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과하게 오른다 싶은 순간에도 연준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했고 완화 정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인플레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는 일시적입니다. 라고 계속했습니다. 이 일시적이라는 이야기가 몇 달 동안 지속이 됐죠. 계속해서 인플레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렇게 했고요.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님의 말을 모르는 척 아마 알고 있었을 건데 돈 번다고 욕심에 차가지고 못 들은 척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계속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니까 투자자들도 거기 따라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시장도 다 같이 모르쇠 하면서 버블을 키우는데 일조를 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나서 나서 보니까 이때 파월 의장이 연준이 그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했던 게 가장 큰 잘못으로 밝혀졌죠. 이걸 잘못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요. 돈을 푸는 게 잘못이다. 이게 아니고 이때 유동성을 빨리 회수했었어야 되는데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시간을 끄는 게 잘못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책적인 실수였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이제 그 2021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하락했냐? 인플레가 무섭게 계속해서 치고 올랐거든요. 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인플레가 겁나게 치고 오르면서 증시가 계속 빠진 거죠. 증시는 파란색으로 빠진 거고 인플레는 빨간색으로 오른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다양한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뭐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있고 뭐 미국과 중국의 투닥거림, 뭐 패권 싸움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증시 하락에 많은 지분을 차지한 거는 인플레 때문이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치솟는 와중에 증시가 계속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제 뭔가가 좀 바뀌려고 그러는 거죠. 뭐가 바뀌려 그러냐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간 증시가 빠졌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시가 1년 빠진다는 게 이게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1년 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연말쯤 됐으면 솔직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혹은 추세 전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다. 기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침 증시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인플레 또한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최근에 언제? 11월 달에 CPI 나왔는데 7.7 나왔죠. 그때부터 인플레 피크론이 약간 현실화됐죠. 12월 물가지표들 확인했는데 괜찮았죠. 물가지표 2번 확인했는데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다? 인플레 피크론이 이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치솟던 인플레가 이제는 살짝 좀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22년 올해 한 해는 인플레가 치솟아 오르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무서워서 빠지는 이런 일을 보였지만은 이제 연말이다. 연말쯤 됐는데 이제 인플레란 재료는 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인플레가 피크를 어느 정도 친 거를 확인이 되면서 인플레란 재료는 일단 해먹었고, 또한 증시는 1년 내내 빠졌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세 전환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지난 1년간에 했던 일들을 좀 반대로 가볼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지금이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이 고민에 대한 이 시장 참가자들의 고민이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쯤 됐으면 근데 이제 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도장을 꽝 찍은 건 아니지만 냄새는 나죠. 여기 보니까 시장 꼬라지가 여기 보니까 내년에도 보니까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갈 수 있겠구나. 내년에는 인플레라는 재료가 아니고 이제 인플레라는 재료는 단물이 좀 빠진 것 같으니까 이젠 경기 침체 우려라는 재료가 주인공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지금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아직 도장 쾅 찍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냄새는 좀 솔솔 나고 있죠, 그죠? 냄새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냄새가 나고 있고, 증시도 애플하고 나스닥이 어제 맛이 가면서 냄새가 솔솔 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중요한 라인을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주에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 심리적으로 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이 분위기가 내년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년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시장이 가는 거 아니야? 냄새는 납니다, 그죠? 근데 도장은 아직 못 찍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려봤어요. 우린 이런 상황에 와 있고 여기서 이제 시장은 고민하고 있다. 냄새는 나는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반적인 상황을 봤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 하락을 했으니까 뭐 오늘 아시아 증시 빠지는 거 자연스러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왜 빠졌을까요? 아마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미국 증시 하락했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 하락한 이유도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였을 거고, 어젯밤 내용 보시면요. 그로 인해서 아시아도 영향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유럽도 영향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또 혹은 뭐 훈훈한 연말 이런 걸 기대했는데 냉담한 연말이 결과적으로 되고 말았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일단 잘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할 거 없죠. 포지션 수익을 누적시키시면서 계속 포지션 끌고 가시면 되겠죠. 물론 이쯤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단기 낙폭과대 혹은 뭐 이쯤이면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나 수익 많이 먹었는데 이쯤에서 청산하면 좋지 않을까. 수익 확정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직 청산할 만한 그런 건 보이지 않죠. 지금 아래로 가고 있는 와중이지 이게 지금 돌아선다,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증거는 어디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심증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건데 현실적으로 이 물증은 안 보인다. 지금 유럽 증시 오르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뭐 코스피 오늘 뭐 많이 급락하지 않았느냐, 코스피의 양봉 보였냐, 양봉 안 보였다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물론 반등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등 희망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눈에 띄는 매수세가 안 보이니까 반등 이야기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뭐 특별한 뭐 그런 거 없이 뭐 잘 빠지고 있다. 중국 쪽 소식을 좀 잠깐 살펴볼 게 있다면은 전염병 때문에 요즘에 정신이 없죠, 그죠? 중국에서 뭐 보시면은 위중증 환자가 아직 더 늘어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염병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연말인데 지난주에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박살났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도 안 좋고 미국 경기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불안하니까 중국은 이번 최근 10거래일에 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하긴 했습니다. 연말인데 유동성 엄청나게 많이 공급했다. 이런 요인은 뭐 그냥 유동성 많이 공급했네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좀 힘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환율에 안 좋은 영향 미치겠구나. 미국이 긴축 속도 조절하고 있죠. 그렇지만 긴축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거지 긴축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여전히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거니까 환율 생각하셔야겠죠. 환율. 중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차이 그리고 환율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에 이게 어떤 요인일까요? 위안화 약세 요인일까요? 강세 요인일까요? 당연히 약세 요인이 되겠죠. 위안화 약세 요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하나 좀 뉴스를 좀 더 같이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겁니다. 요즘에 하여튼 확실히 뭔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지금 굉장히 일단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대부업체 1위 러시앤캐시가 신규 대출 중단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보시면 뉴스가 나왔는데 현대캐피탈이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죠? 어, 이제서야 좀,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뭐 어떤 유동성 고갈 가능성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런 막 사채까지 써가지고 이 어려움을 막 돌려막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께 굉장히 치명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위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큰 위기가 날 때는 항상 신용 위기와 유동성 위기를 동반을 하는데, 지금은 일단 유동성 위기죠, 그죠? 예, 지금 일단 유동성 위기, 뭐 물론 아직 위기까지는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 뭐 글쎄요, 뭐 현대캐피탈하고 러시앤캐시 말고 뭐 다른 회사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위기까지는 아닌데 유동성이 확실히 좀 메마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어떤 금융위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뭐 생각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야, 큰일 날 수 있다만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시장은 선반영의 개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지금이 이렇게 유동성이 좀 메말라가고 있는 이런 시기가 오히려 이제 앞으로 어떤 채권 투자를 하는 뭐, 그죠? 어쩌면 지금이 채권 투자를 하는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침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슬슬 채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제 슬슬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하여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런 뭐 위기가 뭐 진행되고 있고 분위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이제 역발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남들 위기일 때, 남들이 위기고 남들 안 좋다고 할 때 뭔가의 투자 기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채권 같은 경우,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일단 다중고점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튼 채권 투자하실 분들 고려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중요하다. 이건 환해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뭔가 채권에 투자할 타이밍이 아닌가 우리가 좀 고민은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는 채권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이 좀 가장 좋거든요. 이건 취향입니다, 취향. 전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제가 채권 투자를 할 생각은 없는데, 채권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쯤이 이제 슬슬 좀 고민해보고 어쩌면 지금쯤이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고요. 저는 일단 재료만 던져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도 뭐 다른 것들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부터 좀 보자면, 일단 독일 증시 뭐 특별한 일 없죠.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고 있는데 뭐 할 말 없습니다. 하락해야 될 때 하락하고 있어서 뭐 딱히 할 말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아래 전저점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더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상해 종합 오늘 하락했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저항 못 넘어갔으니까. 저항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가 저항이죠. 저항 못 넘어갔으니까. 왜 선이 안 꺼지냐? 저항이 여기죠. 여기였었는데 이거 이제 저항 못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거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지금 자리에서 꺾이는 게 단기적으로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삼중고점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아래쪽으로 약한, 조금 더 약한, 좀 더 비실비실한 삼중고점형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위안화 환율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그죠?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세계 증시가 아직까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겁니다. 연말이라 다 휴가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코스피만 많이 빠졌어요. 이번 마지막 주에, 올해 마지막 주에 코스피만 더럽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아직 다른 나라들은 그냥 뭐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아직은요. 한국만 분위기가 안 좋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진짜 세계 분위기가 안 좋다면 위안화나 이런 게 당연히 7위안을 뚫고 올라가겠죠. 아직 7위안 뚫고 올라간 거 아니고 아직까지 계속 박스권이니까 아직까지 세계 증시 그래도 분위기가 영 나쁜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미국 증시 어젯밤에 1%씩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1% 빠졌으면은 사실 통상적으로 급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사실 급락은 아니에요. 사실 요즘 변동성을 고려를 해보면 미국 빅스가 20몇 대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변동성의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은 S&P가 1% 빠지고 나스닥이 1% 빠진 게 이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저게 그냥 가볍게 빠진 겁니다. 저거는 뭐 급락도 아니고 호들갑 떨 일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하락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낙폭이 저 정도인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는 저기에 대해서 이제 화들짝 반응을 하긴 했는데요. 왜냐면 폭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들짝 반응을 했는데 안 그래도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국 증시는 그냥 차분하게 빠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들도 뭐 조용하고 뭐 이런 환율도 뭐 그죠? 위안화 환율도 조용하고 달러도 추세 전환된 것도 아니고 한국 증시는 이제 난리를 부리면서 빠졌는데 세계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 요게 일단은 뭐 저의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증시가 뭐 대부분 연말 휴가가 있어서 대폭락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증시 같은 것도 빠졌는데 뭐 이런 걸 대폭락이라 하기도 그렇고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한국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냐 싶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뭐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뭐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폭락 준비, 급락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미국이 허가를 해준 거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국이 도장 찍어주면 간다. 물론 이제 급락이나 폭락 같은 게 아예 예측할 수 없이 진짜 어떤 이슈에 의해서 깜짝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그 하락의 준비를 맞춰놓고 준비 땅 하고 나서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락 폭락이라고 반드시 뭐 예측을 못하고 못 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그래서 뭐 급락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 급락했고요. 뭐 반응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오늘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도 좀 낙폭이 좀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정도 생각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뭐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왔다든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보시면 오늘 완전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어요. 시작부터 초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장중 내내 매도세가 이거를 시장을 지배한 하루거든요. 오늘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고 뭐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런 게 나와야 될 필요한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56,000원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킬 때는 강력한 매도세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와야 될 때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떤 하락의 시작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좀 힘을 좀 쓰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은 현재 상황은 그래요. 현재 상황은 연속적인 시장의 급락, 폭락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넘게 에너지를 보충을 해온 거, 한 달 넘게 에너지를 모아온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풋옵션이 시세 꼴랑 익어주고 끝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연속적으로 풋옵션이 몇 번 더 시세를 줘야 선물이 몇 번 정도 더 급락을 해줘야 이 하락 시세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 그건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인 거고 당장 내일 당장 뭐 월요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오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 반등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미국에서 또 흘러내린다. 그럼 또 줄줄줄줄 또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예측 불가의 상황이죠. 물론 뭐 언제는 뭐 예측이 가능했냐마는 더욱더 이제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여기서 에너지를 모았었어야 되겠죠. 여기서 에너지를 잘 모으셨던 분들, 선물 300 위에서 잘 뭔가를 모으셨던 분들은 이제 일단 오늘 나온 이 급락이
약간 과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나온 첫 번째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나온 첫 번째 급락이니까 어떤 뭐 앞으로 새로운 하락 시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시세의 시작 이런 걸로 일단 인식을 하고 아래쪽으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타짜의 영역인 거는 뭐 이제 당장 그 다음 거래일 날에 뭐 급등할지 급락할지 뭐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고, 일단 오늘의 하락을 어떤 뭐 새로운 이제 하락 시세의 시작 뭐 이 정도로 일단 인식하고 그냥 그렇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기부하거나 슬퍼하거나 놀라거나 그럴 거 없죠, 그죠? 폭락 준비 다 해놨던 코스피고 미국에서 친절하게 도장까지 찍어줬으니 결제 다 받았으니까, 결제 다 맞았, 결제 다 받고 움직인 건데 뭐가 놀라운 일이며 뭐가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그래서 뭐 빠졌고 이상한 거 없죠. 변동성 지수들도 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상한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거래일 날 뭐 급락할지 뭐 반등할지 그런 단기적인 건 이제 맞추기 어려운 영역으로, 더욱더 맞추기 어려운 미궁의 영역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아직 추세 전환된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또 뭐 봐야 돼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똑같죠. 애플이 어떻게 하나, 나스닥이 어떻게 하나,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하나, 빅스가 어떻게 하나, 맨날 그 얘기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영상 맨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이제 올해까지의 컨셉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년은 이 시장이 어떤 컨셉으로 갈까, 이런 걸 이제 지금 연말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죠, 다 이야기한 부분이네요, 그죠? 오늘 좀 강하게 빠지긴 했어요. 이 정도 강하게 빠졌지만 반등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른다, 이런 거. 오늘 밤 미국 증시 뭐 해야 될까요, 그죠? 뭐 아래쪽으로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더 아래쪽으로 목표치 열렸으니까 뭐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일단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S&P입니다. S&P 뭐 3820, 3830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야죠, 그죠? 3720까지 일단 목표치는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3900, 3720 요 마디 안에 놀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 어제 하락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좀 유리하게 보는 게 맞겠죠.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스닥이 중요해요. 사실 뭐 S&P는 별로 이렇게 지금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나스닥하고 애플이 문제예요. 나스닥하고 애플이 이제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사실상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지지력 없다,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아직까지 눈에 띄게 전저점을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잘 봐야 됩니다. 전저점 싸움이에요. 이제 뭐 별로 지지할 의지는 없어 보이지만 전저점 싸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싸움 잘 보셔야 되겠죠. 진짜 뭐 의미 있는 전저점이라고, 진짜 전저점이라고 한다면 1700이 될 것 같습니다. 1700. 1700이 전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디 가격상으로는 1850 붕괴됐으니까 1350까지는 특별한 일 없으면 터치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터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어제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목표치는 열렸다, 여기 지지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시장이 좀 많이 좀 급락을 한 면이 있어서 뭐 글쎄요, 오늘 반등하려나 어쩔려나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런 거 자리를 테스트하겠죠. 나스닥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오늘 1850을 저항을 테스트할 것 같은데 뭐 해야 되겠어요. 만약 올라오면 반등지 매도 전략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점들 잘 지켜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지금 이제 나스닥은 중요한 자리 테스트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자리를 어제 막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반발 정도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어제 처음으로 붕괴시켰잖아요, 애플이.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처음으로 1850을 붕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론 뭐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 아닌 몇 번째인데, 근데 아무튼 최근에는 처음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대한 반발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어제 붕괴됐던 이런 자리에 대한 지지력 싸움, 뭐 아니면 저항 싸움 이런 것들 좀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붕괴돼서 이제 신호는 나온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겠구나, 뭔가 분위기는 안 좋구나라고 신호는 나왔는데, 이제 뭐 신호가 나왔다고 바로 뭐 직행하고 뭐 전력으로 달려갈지 안 달려갈지 그런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일단 시장은 어제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키기 시작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재차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정도를 말씀드렸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것들. 예, 달러 인덱스가 뭐 지난 2주간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이거 추세 전환 되는지 여부 오늘 밤에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성 지수들이 뭐 22.5, 22.6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 계속해서 보자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돌파 안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맨날 똑같은 그것들입니다. 아직 시장이 이게 명확하게 결론을 잘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맨날 했던 이야기만 또 할 수밖에 없지요. 네. 일단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내일 아침에 또 미국장 마감하면서 미국장 마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